자, 이제 개화사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럼 개화사상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9세기 중엽, 19세기 중엽이면 1850년, 60년 이 사이니까 세도 정치가 막을 내리고 바로 고종이 즉위한 그 즈음이겠지요. 자, 이 시기에 서양 문물이 물밀듯이 동양 쪽으로 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한 그러한 사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박 교수의 말을 통해서 김옥균이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어느 날 박 교수는 집에 찾아온 김옥균에게 지구일을 빙글빙글 돌려보이며 오늘날 중국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리 돌리면 미국이 중국이 되고 저리 돌리면 조선이 중국이 되며 어느 나라건 가운데로 돌리면 중국이 된다. 오늘날 어디에 정해진 중국이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옥군이 크게 깨달았다는 신채호의 저술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한번 이 김옥균이 깨달은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세요. 일종의 과제입니다. 자, 개화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개화 사상은 북학파의 실학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개화 사상가로는 대표적으로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를 꼽습니다. 박교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 박지원의 손자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좌회전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로 시끄러운 시절에 대동강으로 잘못 들어왔었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시켰던 인물입니다. 당시 평양 감사였거든요. 바로 이 사건으로 대원군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중앙정부로 들어오면서 그 양반촌이었던 서울 북촌의 청년 지식인들에게 개화를 역설했던 정치적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경성은 역관 출신이었는데요. 북경을 13차례나 드나들며 서구 제국주의 침략에 시달리는 청나라의 모습을 보고 자주적으로 개화해야 한다고 깨달았던 사실은 첫 번째 개화파입니다. 역관의 아들이었던 유홍기도 의학 공부를 해서 의원이 되었지만 오경석과 교유하면서 개화의 필요성을 공감해 20세 되던 김옥균을 개화파로 끌어들였던 인물입니다. 오경석은 중인이 주도하는 개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북학파 박지원의 손자였던 이 박 교수를 통해 북촌의 양반 자제들을 개화파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유력한 노론 가문의 자제들이 결국은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들을 개화파라고 합니다. 개화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크게 두 개의 파로 분열이 됩니다. 온공개화파와 급진개화파였습니다. 온공개화파는 중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점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인물은 김홍집, 어윤죽, 김윤식 등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민씨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급진개화파는 상당히 젊은 청년 지식인층이었어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정치 체제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급진적인 개혁 방법을 주장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자, 그러면 온공개화파가 모델로 했었던 중국의 양무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중국은 1840년 아편 전쟁 이후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바로 그 과정 중에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중국보다 서양의 무기나 또는 군사적 기술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한 거죠. 즉 그네들의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침략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바로 그래서 서양의 무기를 도입하고 근대적인 공업을 육성하며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양무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적 입장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중체서용이란 중은
중국적인 것이죠. 체는 몸체자예요. 즉 중국의 전통인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는 서양 서자예요. 서양의 기술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전통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는 중체 서양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동을 30년에 걸쳐서 꾸준히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조선을 놓고 일본과 한판 승부를 벌였던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바로 이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합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이 효과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법 자강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변법 자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법을 변화시킨다. 즉 중국의 전통 체제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즉 기술 외에도 서양 세력들이 아주 강점이 뭐였냐면 합의제도, 즉 의회제도였어요. 이런 중국이나 조선이나 일본은 바로 이런 의회제도가 없었죠. 바로 이 의회제도의 도입 또 의회제도의 결정을 인정을 하는 왕이 인정을 하는 바로 입헌 군주제와 같은 이런 정치제도까지도 개혁하고자 했던 운동입니다. 그러나 원래 있었던 원래 집권 세력이었던 보수 세력에 의해서 실패하면서 중국은 더욱더 침략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원공 개화 세력이 모델로 삼았던 메이지 유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된 이후에 일본은 국왕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추진합니다. 일본은 그 이전에는 국왕이 통치를 못했어요. 즉 막부에서 통치를 했는데 이 막부의 실력자가 바로 쇼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쇼군이라고. 이 쇼군에 의해서 사실상 통치를 되고 있었고 쇼군은 각 지역마다 대단히 각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 다이묘들을 통솔하면서 나라를 운영했어요. 다이묘들은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의 군대를 지니고 있는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는 사실상 서양의 봉건제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막부 정권을 막을 내리고 국왕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과 비슷하게 신분제도 폐지하고 징병제, 즉 다이묘들이 지니고 있는 군인들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국왕이 통솔하는 국가의 군대를 의무병으로 뽑는 것을 우리가 징병제라고 그래요. 바로 이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국왕이 군대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국왕 중심으로 모을 수 있게 되죠. 또 그리고 외국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유학생과 그 다음에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바로 이 사절단이 이아쿠라 사절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아쿠라 사절단의 핵심 인물들이 결국은 그 이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는 주역들이었으며 한국을 병합하게 되는 즉 조선을 식민지로 삼게 되는 그 주인공들이 대부분 이아쿠라 사절단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근대적 산업까지 육성합니다. 즉, 중국에서 하려고 했었던 변법 자강운동, 즉 정치 체제와 산업화를 동시에 다 이룩한 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서양하고 똑같은 침략적인 근대 제국주의 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면서 즉 주변 나라들로 그 침략의 촉수를 뻗치기 시작하죠.